안녕하세요. 추운데 아침부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1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판례가, 자, 헌법 119조의 성질입니다. 헌법 119조가 위치가 저 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기본권이라고 하려면은 헌법 10조에서 37조 사이에 기본권이 다 있습니다. 특이하게 정당에 대한 정당의 자유만 헌법 8조에 들어가 있을 뿐이고, 자, 대부분이 기본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119조는 기본권이 아니겠구나. 뭐 기본권이라 무슨 권리라고 써 있지도 않고 뭐 기본권이 아니라는 건 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서, 자,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조차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줄거진 거 볼게요. 그 판례. 자, 헌법 제 119조는 헌법상 경계 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진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도 아니고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도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판례에서 그대로 긁어서 낸 거니까요. 119조 가지고 뭐 이거 위반인지 아닌지 위헌심사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이번에 판례가 얘기했던 이유는 좀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직업의 자유 뭐 침해한다고 주장하니까 그거 판단해 주면 됐죠. 119조도 위반이라고요? 그건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문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볼게요. 자, 2018년도에 한번 이렇게 선거 자, 시도의회 의원이라든지 시군구 의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선거에 있어서 인구 비례를 한번 바꾸는 판례가 나왔는데, 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즉, 네? 지금도 잘 안 들려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마이크로 하죠, 그냥 마이크로. 마이크로 하죠. 마이크로,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바로 지금? 지금 받았다. 이제 좀 들려요? 이제 좀 들리나요? 뭔지 장난하네. 얘는 그냥 여기 두고 있으면 되죠? 얘는 책상 위에다가. 꺼져한다고요? 잠깐만.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 상태에서 마이크만 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1페이지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자, 헌법 119조의 성질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 119조가 이게 경제 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일 뿐 기본권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도 아니다. 이건 조심하시면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거진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헌법 119조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없다를 있다로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없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 볼게요. 자, 선거제도 관련해서, 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구역도 인구 편차가 상하 50%라는 판례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인구 편차 그 기준이 상하 60%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가 4대 1을 넘으면 안 된다. 4대 1을 넘으면 위헌이다. 고정 판례가 있었는데, 자, 이제 3대 1로 바뀌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판례 자체는 2018년도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요 4대 1을 어기는 그런 선거구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합헌으로 조용히 넘어갔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2019년도 가서는 3대 1이 넘었던 그런 선거구가 나와서 이제 그때 이제 위헌으로 한 번 더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에서는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게 중간 부분에 줄이 그어져 있죠. 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다. 자치군 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다.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 공직선거법 볼 때도, 자, 모든 선거가 다 소선거구제, 즉 다수제표제, 무조건 표 많이 얻은 사람 딱 한 명만 당선을 시키겠다.
이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이 예외적으로 2명에서 4명까지도 당선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1등 아니더라도 2등, 3등, 4등 당신들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초의회 의원 선거죠. 그래서 시군구 의원 선거, 즉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라는 거, 요거는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판례도 언급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 밑에 마지막 줄에 그어져 있죠. 자,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에 허용하는 인구 편차 기준을 변경하겠다. 예전에는 상하 60% 4대 1이었는데 이제 상하 50% 3대 1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판례 보시면은 자, 제목이 시도의원 선거구 옆 인구 편차 역시 상하 50%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서 뭐 택도 안 되게 자, 뭐 헌법재판소는 뭐 시도의원 선거와 시군구 의원 선거에 있어서 뭐 인구 비례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 뭐 그 이유는 뭐 시도의원 선거와 다르게 여기 시군구 의원 선거는 뭐 중선거구제를 취하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보고 있다. 근데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시도든 시군구든 즉 광역자치단체의 의원 선거든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선거든 가리지 않고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다 3대 1을 취하고 있다. 상하 50%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판례가 이제 시군구 의원 선거였다면 이번에는 시도 의원 선거인데 똑같이 상하 50%로 보고 있어요. 자, 줄 그어진 것만 볼게요. 자, 인구 편차 상하 50% 그리고 그 밑에 줄 그걸 기준을 넘어선 그 밑에 줄 부분은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50% 3대 1로 바뀌었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두 줄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유연성이 있다면 전체 선거구 옆 전부에 대해서 유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도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간단하게 표로 선거구 구역표 인구 편차가 나오면 일단 국회의원 선거인지 아니면은 그죠? 지방의회 의원 선거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라면은 시도든 시군구든 차이가 없고 똑같이 3대 1이고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2대 1,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3대 1로 바뀌었더라. 그죠? 그걸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면 상하 33과 3분의 1이 2대 1이고 지방선거는 상하 50%가 3대 1이 되는 부분이죠. 자, 뭐 시험 문제에서는 그죠? 뭐 국회의원 선거가 뭐 상하 50%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내는 부분이죠.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2016년도 말에 나왔던 판례죠.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구 기타금 1,500만 원이 너무 과도하다. 헌법불합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첫째 줄. 자, 비례대표 기타금 조항은 공무단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데 이게 결국 비례대표 기타금 조항 어디에 있는 거? 국회의원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 그어진 거 볼게요.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것만 딱 나와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왜 만들었느냐? 그리고 사표 방지 소수자 보호,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즉 소수자의 목소리도 대변하겠다. 소수자 보호 제도이기도 하고요. 사표 양산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표 방지 취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취지가 사표 방지와 소수자 보호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기타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 참여 정당 후보자 추천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후보자 한 명당 1,500만 원이 별거 아닌 돈이지만은 작은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될 정도로 정당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주는 큰 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디까지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타금 1,500만 원 중에서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그냥 대통령 3억 원, 국회의원 1,500만 원이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냥 국회의원 1,500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이 안에는 지역구도 1,500만 원, 비례대표도 1,500만 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막 전부에 대해서 위헌 아니냐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역구 1,500만 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 1,500만 원이 너무 과도한 겁니다. 왜? 지역구와 다르게 비례대표는 소수자 보호 이런 취지가 있는데 소수자들한테 1,500만 원씩 받은 다음에 안 돌려주면 이건 뭐 거의 소수자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구 1,500만 원은 여전히 합헌이라는 거. 비례대표 1,500만 원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도지사 기타금 5천만 원입니다. 자, 시도지사에게 기타금 5천만 원 내라. 이거는 예전부터 여러 번 계속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계속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계속 합헌 나왔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합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토론회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자, 토론회에 나오려면은 적어도 뭐 지지율 10% 이상 되는 분들만 나오세요. 또는, 그쵸? 또는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 추천받은 분들만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작은 신생정당 후보들은 아니 나도 토론회 나가고 싶은데 왜 나는 못 나가게 하느냐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여러 번 올라왔지만 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기각 합헌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뭐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솔직히 뭐 내가 잘 본 기억이 없는데 모르면 합헌인가 보다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먼저 1번 볼게요. 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이미 실시되어 종료되었다. 그래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거인을 선거방송 토론회 추천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문제 삼고 있냐면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왜 나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느냐 이런 결정을 했느냐. 자, 방송토론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행위 자체는 이미 끝난 일이죠. 주관적 권리보호익이 없습니다. 그 밖에 뭐 반복 해명,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솔직히 뭐 해명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판례가 나오는 부분인데 해명해줘야 될 것 같으면서도 헌관위 그 방송토론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근거, 법령에 대해서 만약 해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위는 굳이 해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뒤에 가서도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요즘에 와서 나오는 판례의 태도이긴 한데, 그죠? 자, 무슨 뭐 국정원장이 그리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뭐 이상한 걸 적용해가지고 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너무 많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을 때에도 그 구체적인 행위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뭐 주관적 권리보호익이 없고요. 뭐 반복될 수 있겠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명은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했던 근거 법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안 판단을 할 테니까 이거 해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익이 없다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자, 이런 방송토론위원회가 왜 나는 못 오게 했는데 왜 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익이 없으니까 본안 판단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뭐, 그죠? 시도이사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5천만 원 기타금 납부하게 하는 거, 모르면 그냥 침해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돈 내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역시 3번도 이런 것도 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지지율 낮은 사람까지 다 초청하면은 뭐 후보자 한 20명 데리고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3번은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권리보호익이 없다. 이미 끝났으니까 요거 판단 안 해주겠다.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헌법소송에서 적법 요건 굉장히 뭐 보충성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공권력 행사냐 아니냐 뭐 굉장히 까다롭고 막 너무나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인데 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하고 최신 판례에 나왔던 부분들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구석구석에서 나오면은 그건 뭐 어차피 다른 지문 가지고 확실한 다른 지문 가지고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구석구석에 나오는 지문까지 다 찾으려면은 그 많은 판례를 우리가 다 보셔야 돼요. 다 봐가지고 다 공권력 행사가 아닌지 뭔지 다 판단해야 하는데, 그쵸. 그 시간에 딴 거라 하면은 점수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니까, 하나 권리보호익이 없다는 판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기타금 판례 쭉 정리된 거 볼게요. 자, 오른쪽 먼저 보시면은 유현으로 나온 거, 대통령 선거 기타금 5억 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3억으로 바뀌었어요. 3억 바뀐 부분은 이제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합헌 보시면 기타금 제도 자체는 합헌이죠. 기타금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나 막 다 선거 장난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타금 3억 원으로 줄인 거 이것도 합헌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두 번째 줄 국회의원 선거 기타금 2천만 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구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다 너무 과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이 1,5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자, 왼쪽에 합헌에서 세 번째 줄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기타금 1,500만 원은 합헌이 나왔습니다. 지역구는 합헌이에요. 자, 하지만 그 바로 오른쪽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기타금 1,500만 원이 너무 과도하다. 우리 아까 봤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기타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시도지사 선거 기타금 5천만 원은 지금까지 한 3번 이상 계속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마다 계속 합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유연이 나왔던 거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시도의회의원 선거 기타금 700만 원. 요게 이제 시도의회의원 선거 기타금 700만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었나 한번 유연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가셔서 유현인 거 그 밑으로 가셔서 대학 총장 후보자에게 기타금 1,000만 원을 내라. 이거 너무 과하다.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에게 기타금 1,000만 원 너무 과하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기타금 반환 기준 유효 투표 정수의 3분의 1 돼야 한다. 자, 적어도 네가 3분의 1 이상 득표하면은 기타금 돌려주겠다. 사실상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유연이 나왔고요. 그 밑에 줄 좋다. 그럼 3분의 1은 너무 과했으니까 20%만 넣으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 요것도 너무 과하다고 해서 유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셔서 자, 결국
자, 기타권 반환 기준 유효 투표 정수의 100분의 15로 낮췄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합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도 100분의 15 이상이면 전액을 다 돌려주고 100분의 10과 15 사이면 반액을 돌려주도록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합헌인 거에서 제일 마지막 것도 볼게요. 자, 질병으로 사퇴한 예비후보자에게 기타금을 미반환합니다. 기타금 반환하는 규정이 없네요. 이 부분은 합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비후보자도 기타금을 100분의 20을 냅니다. 20%에 해당하는 기타금을 내야 돼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나오려면 일단 300만 원은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근데 이 부분을 나중에 자기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질병, 꾀병을 부려가지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질병으로는 돌려주지 않겠다. 자, 하지만 오른쪽 부분 제일 마지막 줄, 자, 컷오프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간단하게 그냥 컷오프로 줄인 거예요. 자,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기가 뭐 꾀병을 부렸다, 잘못이 있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당대표한테 찍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당대표한테 찍혀가지고 이렇게 공천심사에서 탈락된 예비후보자라면은 자기 잘못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타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기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게 곧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한 판례들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페이지 볼게요. 자,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의 선거운동입니다. 여기 이제 유현 나왔어요. 결국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독신인데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까지도 선거운동을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밑에 심판 대상 보시면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의 3이죠. 자, 2항.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밑에 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예비후보자 그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1호, 2호, 3호가 되어 있는데 자, 1호와 3호를 유연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이에요. 자, 1호 읽어볼게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입니다. 한마디로 예비후보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가족이 명함 돌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가 불만인데요? 나는 가족이 없거든. 근데 나는 가족이 없는데 쟤는 가족이 있네. 그럼 나는 혼자 명함 돌리는데 쟤는 가족들 데려와서 우르르 명함을 돌리니까 이거 너무 평등권 침해 아닙니까? 근데 1호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평등권 침해가 아니에요. 적어도 가족이라면은 명함 돌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호는 문제가 없었고요. 자, 3호 부분에서 이제 유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자, 3호 보시면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 또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은 문제가 없어요. 예비후보자가 가족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정하면 되니까. 뒷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선거운동할 사람 한 사람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3호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뭐 유명 스포츠 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친분이 있으면은 데려와서 명함 돌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호 부분은 요건 너무 심하다 해서 3호 부분에서 유연이 나왔어요. 그죠? 3호 부분에서 그 뒷부분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이게 유연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번 볼게요.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즉 유예받던 심판대상 조항의 1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 그치? 짧게 줄여서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자,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도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거, 요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1호와 3호가 서로 결론이 다릅니다. 살짝 교묘하게 섞어놓고, 그죠? 1호의 내용을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대충 예비 후보자나 뭐 배우자, 이런 단어만 외우면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내용을 봐서 가족이 명함을 돌리면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아닌데 그냥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인기 연예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명함 돌리게끔 하는 거는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이미 2013년에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아까 심판 대상이 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60조의 3이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준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자들도 문제 삼았던 사안이 있고 밑에 판례는 예비 후보자가 문제 삼았던 사안이 있고 똑같습니다. 예비 후보자냐 후보자냐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것도 똑같아요. 결론이. 그래서 밑에 판례도 예비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의 선거운동이 유현이 나왔습니다. 내용도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보실 때는 그냥 후보자냐 예비 후보자냐 이거 가지고 전혀 구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비 후보자든 후보자든 둘 다 똑같이 공직선거법 60조의 3 이게 적용이 그대로 되고 있고 똑같은 취지에서 유연이 나왔던 판례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현행법 내용을 볼게요. 자, 현행법이 조금 법이 바뀌었네요. 왜? 위에 거에서 판례가 유연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자,
예전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 삭제를 했고요. 자, 또 한편으로 비록 합헌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도 좀 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밑에 현행법 볼게요. 자, 공직선거법 60조의 4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2항. 자, 1호, 2호, 3호 보시면, 자, 1호 보시면 예배우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 속에 괄호가 생겼죠. 괄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너 그냥 아무나 한 명 지정해라. 너 혼자 명함 돌리기 쓸쓸하지. 그래서 한 명 지정하도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호에 대해서 유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1호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봤을 때 좀 그러네. 가족 없는 사람은 좀 그렇겠네 싶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3호입니다. 3호는 예배우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 예배우자가 그와 함께 지정한 사람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이 삭제가 됐죠. 유연 결정에 따라서 이제 삭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와 3호가 둘 다 바뀌었는데 3호는 유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삭제를 해야 돼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1호는 유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바꾼 거다. 그런 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선거운동의 원칙적 금지면은 유현입니다. 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다만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자, 선거의 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만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근데 예전 선거법은 그냥 누구든지 다 하지 말고 자, 딱 요 사람들만 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유연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굵은 글씨 볼게요. 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사무소장, 뭐뭐 등등등이 아니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즉, 뭐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자, 정당 후보자 등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일부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법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대. 다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바뀐 부분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비교 판례하고 이제 보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직선거가 아닌 나머지 뭐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선거라든지 농협 대표를 뽑는 선거라든지 새마을금고 대표를 뽑는 선거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딱 당신만 하세요. 딱 당신들만 하세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는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공직선거가 아닌 선거는 이건 사실상 선거도 아니죠. 그냥 자기들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제한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비교 판례 볼게요. 자, 후보자 이외의 조합장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딱 후보자 혼자 보고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에 거 판례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유연 아닐까요? 유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거는 공직선거고 밑에 거는 그냥 조합장 선거니까 조합장 선거는 혼자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공직선거는 그죠?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거는 뭐 많은 유권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하기 때문에 뭐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 평소에 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굵은 글씨 볼게요. 자, 직선제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즉 후보자 딱 당신 혼자만 선거운동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후반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직선거가 아닌 나머지 선거는 선거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선거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문제가 될 뿐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역시 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사법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수협,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단체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의 자유를 제한한다, 뭐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밑에 두 줄도 시험에 나오는 직원이니까 봐주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유현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밑에 2번 거부터 볼게요. 밑에 2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2번 줄거진 거 볼게요.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 선거운동 하지 마. 이 이유는 언론인들이 그냥 방송이나 뭐 신문 지면에다가 막 선거운동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쓸까봐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개인적인 자격에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고 있으니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느냐? 이제 우리 이 판례 제일 첫째 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뭐 대통령을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번에서 봤던 것처럼 언론인의 개인적인 자격에서 하는 것까지 막으니까 이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이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 법을 읽어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니까 대통령령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이죠. 딱 법을 봐도 어떤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뭐 지상파 방송에 해당하는 뭐 언론인을 얘기한다든지, 그죠? 뭐 신문 발행 부수 몇 부 이상에 해당하는, 그죠? 또는 뭐 편집권을 가진 뭐 기자들 이상을 얘기한다든지 어느 정도로 구체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혼자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 해당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위헌이 나왔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심하다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언론인도 그렇고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도 그렇고 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굵은 글씨 볼게요.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은 우리 선거법상 자기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이제 90일 전에 그만둘 필요도 없이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뽑아달라고 막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럼 처벌하겠다.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을 허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후보자 칼럼 게재를 제한했더니 이것도 이제 또 위헌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판례이기도 하죠. 자, 굵은 글씨 볼게요. 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공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선거에 나오고 싶은데 선거에 90일도 안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인터넷 언론사에 막 칼럼 등을 계속 선거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게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걸 보고 선관위가 저기요 선거법 위반인데요. 그 언론사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올린 칼럼 다 내리세요. 그래서 결국 그 후보로 나오고 싶었던 사람도 더 이상 그냥 글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맞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 라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또 시험 나올 수 있는 만한 게 두 번째 줄 끝부분이죠. 줄거진 거. 자,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자,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그 무분별함 등등등 통제의 어려움 등등 때문에 더욱더 제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뭔가 제한을 하려면 최소화만 지켜야 된다. 이게 계속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 위헌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거는 최대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거진 거 볼게요. 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직선거 후보자가 90일 도 안 남았는데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자기 찍어달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하면은 요거는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후보자 칼럼 게재 못하게 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 딱 그런 부분만 못하게 해야지 개인적인 자격에서 하는 거 그렇죠?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 이런 거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판례라서 여기 실어놓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그런 판례도 있죠. 우리 이제 공부했을 때 그죠? 공무원에게 선거 운동 이제 기획하는 거 선거 기획하는 행위에 모두 일률적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거 선거운동 기획행위 그거는 못하게 막아야겠지만 사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됐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결국 인터넷 언론사 칼럼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만 바꿔서 내지 이걸 선거일 전 90일부터라고 되는데 이걸 80일, 70일로 바꿔서 시험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몇 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그리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죠. 나온 지 뭐 꽤 됐죠.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네, 중요한 판례라서 계속해서 시험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굵은 글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 조문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헌법 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한다. 선임 방법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선거로 뽑을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할지는 법률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머지 선거, 나머지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헌법에 선거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거권만큼은 기본권인 선거권이 맞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으란 말이 헌법에 안 써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게 옛날 판례 입장이었는데 2016년도 판례에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다 기본권이 맞다. 이렇게 판례가 바꾼 부분이죠. 그래서 줄거진 부분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권을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그리고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즉 전부 다 일원화시켜서 둘 다 기본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24조에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부분이 되겠습니다.